네, 안녕하세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맡고 있는 LG전자 CDO 부문 정의석 연구원입니다. 금일 진행할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콜레베토리 기초와 그 다음에 기초 실습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콜레베토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경우 이번 강의는 스킵하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베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이란 웹 기반의 이제 대화형 컴퓨터 환경으로 이제 라이브 코드 실행을 지원하는 노트북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파이썬, R, 줄리아 등 40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다운, 레이텍스 등을 사용해서 문서 자체를 꾸밀 수도 있게 됩니다. 대화형 시각화 및 위젯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이제 시각화에 용이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파이썬의 경우 점 파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실행하면 결과가 도출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셀별로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 및 시각화 자체가 용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크게 텍스트 셀, 코드 셀, 출력 셀 이렇게 세 가지 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셀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셀로 이제 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코드 셀 같은 경우는 코드를 입력하는 셀로 우리가 희망하는 언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셀에서 작성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 출력되는 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글 콜라보레토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이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가장 유용한 기능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해서 이제 이 콜라보레토리 파일의 저장 및 공유가 용이하고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파일도 이제 콜라보레토리에 올려서 돌릴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한정된 자원 GPU나 TPU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 및 연구에 용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다운로드 또는 설정 없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뭐 또 그리고 아이패드든 뭐 핸드폰이든 별도의 기기에서도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 버전이 이렇게 기능이 제공된다면 유료 버전이 있게 되는데요. 구글 콜랩 프로와 구글 콜랩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글 콜랩의 유료화 버전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 버전과 뭐가 다르게 되냐면 이제 우선순위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 더 빠르게 GPU 또는 TPU에 접근이 가능하며 조금 더 좋은 성능의 GPU 또는 TPU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콜랩 같은 경우는 조금 세션 지속 기간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돌아가게 되면 알아서 할당된 자원을 이제 구글 측에서 꺼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좀 더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4시간까지 끊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뭐 가벼운 분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떤 플롯을 그릴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최대한 24시간까지 끊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 같은 경우는 뭐 한 3, 4시간? 뭐 길게는 4, 5시간 돌다가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구글 측에서 끊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램을 할당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은 12GB 램 정도를 제공하고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램을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콜랩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에 이제 할당되는 기준이 로우고 프로는 하이고 프로 플러스는 조금 더 고급화 버전으로 좀 더 높은 그런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기능입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나 약간 좀 LLM 등 많은 다시 한번 딥러닝이 대두되면서 이제 GPU에 대한 좀 경쟁이 좀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료화된 버전으로서 버전을 제공함으로써 GPU의 점유율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GPU도 조금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콜랩 프리 같은 경우는 K80 GPU를 사용하는 반면 콜랩 프로나 콜랩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T4나 P백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A백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낮은 확률로 이제 뭐 잡힌다라고 얘기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테이블을 제가 받아온 거다 보니까 국내랑 살짝 상이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제가 받아왔던 자료에서는 이게 16기가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찾아봤던 거는 12기가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러닝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맥스 12아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사용해봤던 기준으로서는 이제 러닝 타임이 사용자가 많거나 아니면 좀 빡센 타임대에 돌리면 4-5시간대에도 끊길 때도 있어서 뭐 맥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엑스큐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트북을 껐을 때도 돌아가느냐에 대한 정의인데요. 실제로 콜랩 프리나 콜랩 프로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끄게 되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랩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꺼도 계속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 타겟 그룹은 저희 같이 일정 강의만 듣는 사람들 같은 캐주얼 유저가 있고, 아니면 콜랩 프로 같은 경우 실제 분석가들, 간단한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이 있고, 콜랩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구글 콜랩을 활용해서 진짜 막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콜라보토리를 어떻게 설치할지 한번 설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 설치 방법을 이제 제가 미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서 캡처를 좀 떠나봤는데요. 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했다고 이제 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한 뒤에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링크가 나오게 돼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콜랩을 설치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여기서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걸 사용하게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콜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보토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콜라보토리를 이미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연결할 앱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는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콜라보토리를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콜라보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콜라보토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뜨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토리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 설치를 누르면 이제 여러분의 드라이브에 이제 콜라보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설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을 텐데요. 이제 구글 콜라보토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하시는 폴더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생성하려는 위치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보기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구글 콜라보토리가 여기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 콜라보토리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운 페이지 Untitled 0 IPYNB가 생성이 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죄송합니다. 현재 다크 테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색상이 하얀색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뜬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 콜라보토리 화면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콜라보토리 실습, 콜랩, 그 다음에 파이썬 vs R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다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이 마크다운으로 이제 여기서 마크다운 첫 번째 헤더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이 나오게 되고, 헤더 2를 하게 되면 이 헤더 밑에 두 번째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계단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헤더를 정의하게 되면 여기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저희가 책갈피로 색인을 하듯이 저희가 코드 작성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진행해도 되지만 흔히 뭐 엑셀이나 다른 기능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저희가 텍스트를 찾아서 이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인데요. 변수의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뭐 x가 3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정의했을 때 그 변수들이 여기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3이면 여기다가 x 정수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만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뭐 필요 없는 변수들을 너무 많이 저장해 놓으면 노트북의 속도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그 부분 확인 항상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인데요.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현재는 제가 지금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놓지 않은 상태라서 기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뭐 비전 데이터 하나랑 태블러 데이터 하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GPU랑 뭐 램이랑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램과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램과 디스크 상태를 통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눌렀을 때 디스크는 뭐 제가 가진 구글 드라이브 디스크 이렇게 연동이 됐고,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도 지금 12.7기가 할당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렉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구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테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다크를 정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고, 밝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색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편집기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기 바인딩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글꼴 폰트, 그 다음에 들여쓰기, 그 다음에 세로 눈금자열 있게 되는데, 파이썬의 경우 들여쓰기를 4로 정의해 놓기 때문에 4로 그대로 정의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랩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을 할지 여부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게 되고, 깃허브는 본인의 이제 깃허브 주소를 연동을 할지 말지를 정의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워 레벨과 코기 모드, 아기 고양이 모드, 개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좀 개발자로서 그냥 코딩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의 재미를 주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기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위에 귀여운 강아지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할 때 뭐 이렇게 계속 다다다닥 치면 콤보가 나오면서 이제 파워가 뜨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렉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타임과 런타임 유형 변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는 도구에서 봤다면 런타임은 따로 런타임이란 탭이 있게 됩니다. 런타임 탭에서는 이제 런타임을 클릭하고 런타임 유형 변경을 들어가서 이제 변경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런타임 유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콜라보레토리는 파이썬과 R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파이썬, 그 다음에 R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로선 기본적으로 CPU와 그 다음에 T4 GPU, 그 다음에 TPU 이렇게 제공이 되고, 저는 지금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100과 V100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뭐 정의를 하자면 하드웨어 가속기란 이제 특정 연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뭐 aka GPU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 개요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PU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앙 처리 장치 이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T4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진 튜링 구조 기반 GPU고, A백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구조 기반 GPU고, V백은 볼타 구조. 그다음에 TPU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AI 및 딥러닝 연산에 특화된 이제 텐서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호환이 잘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딥러닝에서 뭐 비전이나 그런 무거운 연산들을 돌릴 때는 뭐 A백이나 V백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웬만한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계열이기 때문에 T4 GPU나 TPU나 CPU 선에서는 무조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환경 준비하기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그냥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의 언어까지 제공을 하지만, 구글 콜랩은 파이썬 또는 R 두 가지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구글 콜랩에서 이제 파이썬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선택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여기서 각각의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디폴트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콜랩을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R로 들어가고 싶으면 랭귀지 R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링크로서도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아까 처음에는 마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운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샘플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기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이 마운트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를 통해서 이제 그 컨텐츠의 드라이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켜라 라는 코드고요. 이는 보안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마운트를 시키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연동하겠냐라는 팝업창이 뜨고 yes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마운트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 외에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봤는데, 데이터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로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패키지들이 있어서 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패키지 중에서 저희는 이제 여기 판다스, 스태츠 모델, 사이킨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물론 이 패키지들을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본이나 웹플러리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각화에 있어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거고, 럼파이도 이제 뭐 리스트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처리해주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초 실습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판다스에 대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판다스란 이제 데이터 조작, 그 다음에 정제, 분석, 시각화 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썬의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에서 pip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구글 콜랩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터미널, 셀 창에서 이제 느낌표 pip install pandas라고 이제 치게 되면 이제 판다스가 설치가 되고요. 콜랩에서는 일단은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자료형의 경우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일단은 2차원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로서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컬럼에는 이제 각각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같은 경우는 1차원의 레이블이 있는 배열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단일 데이터 타입의 값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A1, 뭐 B2, C3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컬럼 두 개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컬럼 두 개로 컬럼 1, 2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이렇게 컬럼 1이 정의가 되고 1, 2, 3 이렇게 돼서 컬럼 2가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동일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제 컬럼 이름을 여기 앞에 키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밸류 값으로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밸류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딕셔너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헤드나 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 불러오기는 read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read CSV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컨텐츠에서 아까 그 콜랩에서 제공되고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하우징 트레인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봤는데요. 이제 헤드 2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앞부분에 있는 두 행만 가져와라 라고 해서 두 행만 가져온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맨 끝에 아래 두 행만 가져와라 해서 맨 끝에 두 개만 가져온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0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총 이제 17,000개의 로우로 이루어진 데이터다 라고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00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까 다음과 같이 헤드 테일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hape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shape라는 함수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갖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얘를 df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df.shape라고 치게 되면 이 데이터가 9개의 열을 가지고 17,000개의 이제 로우를 가진 데이터다라고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제 난 사이즈를 보고 싶은데 뭐 쉐이프랑 사이즈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f.size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얘 곱하기 얘를 해서 전체 셀의 개수, 즉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해서 쭉쭉쭉쭉 해서 끝까지 있는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사이즈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f.info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모든 컬럼들이 17,000개가 비어있는 컬럼 값이 하나도 없이 다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df.describe인데요. df.describe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 수치형 데이터들의 이제 통계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 조작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방법이란 이제 조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좌측 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난 컬럼 3를 추가할 거야. 그리고 컬럼 3에는 4, 5, 6이 들어갈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걸 지울래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컬럼 3를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엑시스 1 이렇게 세로를 지울 거야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삭제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을 추가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나는 행이 인덱스가 이건 기본적으로 0, 1,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행에 나는 D와 4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D4가 이제 세 번째 행에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 번째 행을 이제 삭제할 건데 여기서는 인덱스 0이 디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삭제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흔히들 많이 있는 일인데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딕셔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럼, 즉 컬럼 1을 new 컬럼 1로 바꾸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키와 밸류 페어로 이제 정의를 해서 컬럼스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리네임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행만 좀 선택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차 이런 데이터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게 가져온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런지튜드랑 레티튜드가 있는데 위도 경도가 있는데 위도 경도만 가지고 오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을 선택해서 두 개의 열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오겠다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어요. 리스트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collect2가 이 두 개의 열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으로 새로 정의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collect2의 타입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 같은 경우를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이 인덱스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 2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 그러니까 0번째 말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 말인즉 여기서 그 보시면 첫 번째는 동일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114.47과 34.40, 그 다음에 19.0, 그 다음에 여기서 8만 1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하나의 로우도 같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열을 한 개 론지튜드만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뭐 기능상으로는 당연히 론지튜드 하나만 선택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제 타입을 보게 되면 시리즈 형태로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 프레임인데 갑자기 시리즈가 됐지? 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리즈는 말 그대로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1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그 말인즉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1차원, 한 차원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여기 로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로우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리즈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에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리즈에서 데이터 선택하기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덱스나 위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이제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얘를 시리즈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지금 A, B, C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인덱스 A, B, C에 대해서 숫자 1, 2, 3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가 정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말했던 그 인덱스 자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위치를 이용한 인덱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0번째 인덱스면 이 첫 번째 A겠죠. 여기 0, 1, 2니까. 그래서 0번째 인덱스는 1이고, 또 이제 인덱스 값 A, 이 인덱스를 이용한 그 값이니까 만약에 이 print A S의 A다 라고 하면 이게 또 역시 1 이렇게 선택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인덱스 값 또는 이 인덱스의 위치 값, 즉 0, 1, 2 이러한 값을 통해서 이제 시리즈에 있는 해당하는 값을 뽑아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리스트에서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뽑아오는 느낌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리즈 조작하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작하기란 데이터 추가, 삭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는 똑같이 정의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본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SD에 4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D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A, B, C 하고 D에 4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S drop A라고 하면 이제 A 인덱스의 값을 이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A1이 삭제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 B의 값을 수정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SB가 이제 5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원래 이 S의 B는 2였는데 S의 B가 5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삭제,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미 앞에서 조금 봤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주요 기능 첫 번째,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SV나 엑셀 등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CSV나 엑셀은 흔히 저희가 많이 쓰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여는 그러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SV 데이터 호출하고 저장하는 것은 이제 pandas.read CSV 또는 data frame to CSV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read CSV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 to CSV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캘리포니아 하우징 트레인 CSV를 read CSV로 해서 CSV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랑 df라는 객체에다 저장을 해놓은 거고, 이를 통해서 df.head를 통해 저희가 아까 그 앞에 있는 5줄만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CSV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객체를 CSV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read CSV가 아니라 당연히 read 엑셀이겠죠. 그냥 이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필터링 하기인데요.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조건에 맞는 필터링을 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제 필터링 하는 것은 이제 아래와 같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다스에서는. 보시면 이제 필터링 하기 전에는 데이터 크기가 아까 기본적으로 17,000개였는데요. 하우징 미디안 에이지가 20인 것만 좀 추출을 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df 하우징 에이지가 20인 것들을 df에서만 가져오고 싶어 라고 이제 필터드 데이터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필터드 데이터의 크기를 봤더니 이제 383개로 이제 필터가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필터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20, 20, 20으로만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그룹화하기인데요. 이제 그룹화하기는 그룹바이 함수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그룹바이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그룹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룹별로 통계, 민, 맥스나 아니면 연산, 썸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우징 미디안 에이지로 그룹 바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df.group by housing median age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하우징 미디안 에이지로 이제 그룹 바이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우징 미디안 에이지의 이제 평균, 이 각각의 미디안 에이지들의 평균 값을 좀 뽑아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미디안 에이지가 1인 것에 대한 각각의 로우들의 평균, 2인 것에 대한 각각의 로우들에 대한 평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한 가지로만 보고 싶지 않고 좀 여러 개를 보고 싶어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룹 바이 하고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통해서 민, 맥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까지 이제 한꺼번에 통계치도 뽑아볼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정렬하기인데요. 저희가 엑셀 같은 거 활용할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필터링 기능 그런 거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정렬하기 기능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열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게 되는 기능을 판다스에선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이제 별도로 ascending first 조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이유는 이제 디폴트로 ascending true 값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df sort values 하고 열 이름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ascending true라고 넣어도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df sort values 열 이름 ascending first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df sort values total rooms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ascending first를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이제 total room에 대해서 정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8, 11, 1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인덱스가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덱스를 활용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인덱스 초기화하기라는 그 값이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통 정렬하거나 아니면 추출하게 되면 인덱스가 변경돼서 이를 초기화할 필요성이 가끔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바뀐 값들을 저희는 reset index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롭 트루를 해준 이유는 이 드롭 트루를 해주지 않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인덱스 값이 새로운 컬럼으로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제거를 해줬는데요. 이전 인덱스 값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드롭 트루를 제거하고 그냥 돌리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콜랩과 기초 판다스 실습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